3월 16일 목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를 중심으로 유럽 은행주들이 동반 하락하며 유럽 증시가 3에서 4%대 밀려났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최대 투자자 사우디 국립은행은 추가 금융 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크레디트 스위스는 24% 하락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필요시 크레디트 스위스의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15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된 가운데 중소에서 대응은행주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2%로 하향 조정하며 중소은행 대출이 감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1% 하락하며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러시아 2월 석유 수출액이 전년 대비 42% 감소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제재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올해 경기 침체를 피할 것이라며 연말 물가는 2.9%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진정된 줄 알았던 SVB 파산 사태, 이번엔 크레디트 스위스로 파산 우려가 전이되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케고스 사태로 이미 한 차례 충격을 받았던 크레디트 스위스, 이번엔 사우디 국립은행이 추가 금융 지원을 철회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밤사이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전일 반등했던 은행주들의 주가도 같이 밀려난 상태입니다.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3월 16일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와 함께 시장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키워드,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2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였습니다. 전일 미국의 2월 CPI가 6% 오르는 데 그치고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미국 증시를 둘러싼 투자 심리도 소폭 개선된 바 있었죠. 오늘 발표된 2월 PPI 역시 전월 대비 0.1%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다가올 3월 페드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동결이냐 아니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냐, 글로벌 증시의 향방을 가를 연준의 결정이 다음 주에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의 2월 PPI 외에도 오늘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은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4% 감소해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이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했었고, 또 미국의 3월 뉴욕 제조업 지수도 전월에 비해 하락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위축세임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SVB에 이어서 크레디트 스위스까지 파산설이 돌자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디스는 연준이 다가올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은행 시스템을 점검한 뒤에 다시 긴축에 나서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월가 강세론자로 알려진 인물이죠. 톰리 펀드스트랩 창업자 역시 이번 SVB 파산 사태로 시장에 대규모 신용 경색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 끝으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는 0.8%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05% 올라주면서 이 막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또 S&P 100 지수는 0.7% 하락 마감했는데 미국 증시의 보다 자세한 상황 짚어보기 위해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설 소식을 주시하면서 정말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파산 우려가 부각되며 급락을 하자 금융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 속에서 국제유가의 급락세가 이어지자 에너지 업종도 동반 약세를 좀 보였고요. 그렇지만 장 후반 들어서 스위스 정부가 크레디트 스위스 안정을 위한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낙폭이 축소가 되었고, 특히 유로화 약세로 강세를 보이던 달러화가 그 폭을 축소하자 재무제표가 견고한 대형 기술주의 강세가 뚜렷하게 진행되면서 나스닥은 상승 전환하는 등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0.87%,
S&P 500은 0.7%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은 0.05% 상승 전환을 했고요. 특히나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지수가 1.74% 낙폭을 크게 확대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오늘 크레디트 스위스의 이 파산설은 사실 아케고스 사태대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이런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진단해 주시죠. 일단 160년 역사의 크레디트 스위스는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규제로 추가 금융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하자 급락을 했습니다. 크레디트 CS의 재정 문제는 지난해부터 화두가 되어 왔었는데 구조조정과 사업 모델에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환경으로 대규모 손실이 진행되었고,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신용 리스크가 부각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2021년 3월에 그린실 캐피탈 파산과 아케고스 캐피탈 사태로 대규모 손실이 나는 등 리스크 관리 실패가 반복되면서 투자자의 신뢰를 잃었고요. 여기에 범죄자 비밀 계좌 개설, 미행 스캔들 등 도덕적인 문제도 불거지면서 문제가 확산되어 왔었습니다. 한편 크레디트 스위스는 지난주 발표를 앞두고 있었던 연례 보고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요청으로 연기가 되었었는데 오늘 발표가 되었었고요. 지난 2년 동안 재무 보고에 대한 그룹 내부 통제가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중대한 결함을 개선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5년 CDS 프리미엄이 500bp를 넘어서는 등 급등을 하면서 파산 우려가 확산돼 유럽 지역 금융 부문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요. 이렇듯 크레디트 스위스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사우디 국립은행의 지분 매각 후에 급진적인 구조조정과 대규모 뱅크런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재무제표를 갖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지만 파산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의 전개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런 가운데 스위스 정부가 크레디트 스위스 안정을 위해서 옵션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여기에 더불어서 스위스 중앙은행이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시장은 안정을 보여서 관련 우려 확산 가능성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제2의 리먼 사태로까지 번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네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글로벌 주요 지수의 마감 현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15일 수요일 30분 전쯤에 마감한 미국 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금융주들이 반등에 나서면서 이 SVB 사태가 좀 진정이 되는 듯 싶었더니 오늘은 크레디트 스위스가 문제였습니다. 금융주들 다시 급락을 했는데요. 크레디트 스위스는 최근 21년과 22년 연간 결산 보고서 관련해서 회계상의 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크레디트 스위스 지분을 9.9%까지 늘렸던 사우디 국립은행이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오늘 주가가 30% 폭락했고요. 다른 유럽의 은행주들의 주가도 끌어내렸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이 스위스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면 크레디트 스위스 유동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SVB와 시그니처뱅크 파산에 이어서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면서 오늘 은행주 전반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어제 크게 반등했던 지역 은행주들 다시 크게 하락을 했고요. 퍼스트 리퍼블릭이 장중에 20% 넘게, 또 팩웨스트 방코프도 20%대 하락했습니다. 대형 은행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티그룹이나 모건 스탠리가 5%대, 그리고 JP모건이 4%대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 찰스 슈왑 홀로 상승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상승 마감을 한 모습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켓워치에 따르면 오늘 금융주, 은행주에 대한 불안감과 또 극심한 변동성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달려간 곳은 바로 메가캡 빅테크였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주만이 11개 섹터 내에서 살아남았는데요. 대표적인 빅테크들 일제히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 추가적인 직원 감원을 발표했던 메타는 2%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고요. 월가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펜하이머가 235에서 260달러로, 시티그룹은 228에서 260달러로 메타 목표가를 높였습니다. 또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NFT를 통합하는 계획을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빅테크에 대한 투자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오펜하이머가 넷플릭스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넷플릭스 주가가 지난 4분기 최고점으로부터 20% 넘게 떨어진 상황에서 저가 매수 기회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시티그룹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이버 보안 섹터에서 포지셔닝이 잘 되어 있다는 설명이고요. 오늘장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1.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트 모바일, 이 무선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통신 회사입니다. 데드풀 영화로 친숙한 배우인 라이언 레이놀즈가 지분 투자를 통해서 소유한 걸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 T-모바일이 민트 모바일을 13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장 T-모바일은 1%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 몇 개의 반도체주도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AMD가 특히 2.5%대, 또 인텔이 1%대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0.6%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시 오늘 부진했던 섹터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국제유가가 7% 정도 하락했는데요. 2021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이 주요 에너지주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S&P 500 내에서 에너지 섹터가 6%대 내렸고요. 코노코필립스가 6%, 또 옥시덴탈이 5%대, 쉐보론과 엑스모빌도 4%대 하락했습니다. 오늘 항공주들도 또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항공주들 대부분이 속해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아르카 항공지수는 6% 정도 빠졌고요.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델타 항공이 6%대, 또 아메리칸 항공이 5%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JP모건 인더스트리 컨퍼런스에서 이 항공사들의 경영진들은 올해 강력한 수요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높아진 연료비와 인건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크루즈 관련주들도 오늘장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노르웨이전 크루즈나 카니발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 모두 3%대 빠졌고요. 로얄 캐리비안은 최근 실수로 존재하지 않는 프리미어 패스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권장하면서 고객들에게 환불 처리를 해준 바 있습니다. 한편에 로얄 캐리비안은 세일즈 팀을 확장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기차 업체 흐름도 좋지 못했습니다. 2% 정도 오른 샤오펑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리오토와 니오가 2%대, 그리고 루시드와 니콜라가 2% 가까이 빠졌습니다. 테슬라이그고는 1.5% 하락하면서 18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끝으로 주택 건설업체인 레나의 실적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레나의 회계연도 1분기 EPS와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요. 신규 주문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로 10% 감소했지만 예상치는 웃돌았습니다. 오늘 장 초반엔 레나가 올랐는데 결국은 하락 전환을 하면서 0.5% 빠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드시 특징주들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수요일 미국장 ETF 시황판입니다. 이날은 대체로 약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3대 지수 ETF들 먼저 살펴보시면 스파이티브가 0.6%, 다우지수 DIA ETF가 0.8% 떨어지고 있고요. QQQ 나스닥 ETF만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XLF 금융주 ETF 이날 또다시 3% 가까이 빠지면서 어제와는 정반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외에 이날장에서 산업재 관련된 XLI ETF 그리고 속스 ETF, 에너지 ETF가 특히 약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상승 하락 상위 ETF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위험과 변동성과 관련한 ETF들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국채 가격 ETF도 올랐고요. 반대로 원유를 포함해서 금속 광산 기업들 ETF나 자재주와 관련한 ETF가 굉장히 약했으며 유럽의 개별 국가들 펀드도 많이 하락해서 보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월가의 공포 위험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가 14% 치솟으면서 27선으로 올라갔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우려가 어제는 잠시 마무리된 듯 싶었으나 이번에는 크레디트 스위스의 자금을 도맡던 사우디 내셔널뱅크가 더 이상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스위스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20% 넘게 폭락을 한 건데요. 주가가 사상 최저 기록을 이틀 연속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날 빅스 지수 ETF들이 상승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SVB 충격이 유럽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프랑스 양대 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과 BNP 파리바가 각각 10% 넘게 하락을 했고요. 독일의 도이체방크 또한 8% 미끄러졌습니다. 시장에서는 구제금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규제 당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은행 부문 전체에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네덜란드 은행 리서치 책임자인 주스트 보몽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특히 대서양 양쪽인 미국과 유럽에서 은행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하여서 이날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노르웨이 그리고 오스트리아 할 것 없이 유럽의 국가들의 MSCI를 추종하는 ETF들이 각각 일제히 5에서 6%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채금리가 무너지면서 금리에 예민한 성장주 종목들은 대체로 수혜를 받았는데요. 넷플릭스와 알파벳이 3%대로 상승을 했고 아마존과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대로 상승을 했으며 소프트웨어 종목들이나 줌비디오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2에서 3%대 상승을 해줬습니다. 국채 수익률이나 금리와 이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곤 하죠. 이날 국채 가격과 관련한 펀드는 오히려 상승을 합니다. SPTL ETF는 블룸버그 US 장기 국채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인데요. 현재 채권 가격의 하락폭이 역사상 처음일 정도로 채권 가격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한다면 장기 채권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SPTL은 1년 동안 흐름으로 봤을 때 20% 정도 하락한 상태로 $30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주당 주가와 운용 보수가 저렴한 편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너무 올랐다. 요즘 언제 실감하시나요? 이 채권 펀드 중에서 팁스라고 불리는 물가 연동 채권도 있는데요.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서 채권의 액면가를 맞추는 원리로 돌아갑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시점에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이 경기가 침체기에서 벗어나서 물가가 같이 상승하는 시점에 투자를 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날은 바클레이즈의 SPIP ETF가 1.4% 상승합니다. ETF 시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발 더 깊게 또 더 넓게 살펴봐야 할 월가 소식들 짚어보시죠. 167년의 역사의 스위스 투자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 오늘장 파산 위기가 부각되며 유럽에서 24%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러 번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고요. 오늘장 뉴욕에서는 14% 밀리고 마감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를 둘러싼 불안감은 다른 유럽 은행주로 또 어제 반등에 성공한 미국 은행주들로까지도 옮겨갔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면서 오늘장 투자 심리는 빠르게 냉각됐는데요. 오늘은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진 이유와 함께 은행주를 둘러싼 불안감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위기설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자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간 크레디트 스위스는 영국 그린실 캐피털과 빌황의 아케고스 캐피털에 대한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2년 연속으로 적자를 냈고요. 작년에는 연간으로 약 72억 900만 스위스 프랑의 적자 규모를 냈습니다. 여기에 고객 자금 역시 급격하게 이탈하게 되는데요.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작년 4분기에만 1,105억 스위스 프랑의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또 14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는 회계 부분 내부 통제에 있어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후 현지 시각 15일 그동안 크레디트 스위스 방어막 역할을 하던 사우디 국립은행이 추가 증자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사우디 국립은행은 크레디트 스위스의 지분 9.9%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요. 사우디 국립은행은 다른 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는 법 규정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시장은 크레디트 스위스 파산 가능성을 높게 보기 시작했고요. 스위스 중앙은행이 크레디트 스위스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으며 결국 스위스 중앙은행은 필요에 따라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 크레디트 스위스 파산 가능성은 이미 예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크레디트 스위스 하락은 유럽 은행주 그리고 미국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유럽 은행 지수는 오늘장 8%나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 금융섹터 역시 3%나 밀렸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발 충격이 광범위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SVB를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내놨지만 이는 일시적이라는 분석이 있죠. 또 은행 유동성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의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SVB 파산은 탄광 속 카나리아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긴축의 효과가 도미노처럼 확산하면서 위기가 커질 거란 맥락인데요. 이런 경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크레디트 스위스 위기까지 더해진 거죠. 어제 나온 블룸버그의 기사입니다. SVB 사태 이후 안정적인 대응으로 예금이 몰리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150억 달러나 예금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SVB 사태가 일종의 호재가 된 거죠. 하지만 대형 은행들 역시 오늘장 매도세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시장은 유동성 위기 확산 가능성을 더 높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 오늘장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내리는데요.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오늘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국채로 매수세가 몰리자 가격은 오르고 수익률, 즉 금리는 내리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념을 국채금리의 경우 긴축 전망도 누그러들며 약 0.30% 하락해 4%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은행을 둘러싼 위기 외에도 시장을 짓누른 요소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 가능성인데요. 골드만삭스, 간밤 올해 미국 GDP 전망을 하향 조정합니다. 기존의 1.5%에서 0.3%포인트 내려 1.2%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번 은행들의 금융 불안으로 앞으로 은행 대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운영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경기가 둔화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장 경기 전망에 민감한 유가와 구리 역시 각각 4%대, 2%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시 크레디트 스위스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파산 가능성은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빅스텝 가능성을 유력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85%로 우세한데요. 마치 최근 연준의 금리 전망과도 좀 비슷한 모습이죠. FOMC를 앞두고 유럽 중앙은행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스위스 중앙은행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에도 주목이 갑니다. 지금까지 월가 인사이드 이혜은이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시장을 움직인 소식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1% 하락하며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또 미국의 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4% 감소하며 소비 지출 둔화를 시사했고 미국의 3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24.6으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네, 밤사이 이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대체로 좀 부진하게 나온 것 같은데 우선 전일 CPI여서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됐네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SVB 사태와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 그리고 오늘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 폭락까지 연일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 금리 인상이라는 우려까지 더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연준의 추가 긴축 전망을 완화시켜줄 두 개의 경제 지표들이 등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보다 0.1% 하락해 시장 예상을 대폭 하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4.6% 상승해 지난달에 기록했던 5.7%에 비해서도 오름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특히 도매 물가인 PPI가 일정 부분 일반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결과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의 장기 고착화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2% 올랐는데요. 그래도 지난달인 1월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었던 0.5%보다는 낮아졌고요. 근원 PPI의 전년 동기 대비치도 4.4% 상승이었지만 지난달인 1월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죠. 이 같은 사실은 같은 날에 발표된 미국의 2월 소매 판매를 통해서도 재차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4% 감소했는데요. 지난 1월에 깜짝 증가세였던 3.2%에 비하면 크게 후퇴한 셈입니다. 휘발유와 자동차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5% 증가했지만 그래도 1월의 수치였던 2.3%보다는 상승 탄력이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소비는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버팀목이자 종합적인 경제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두 가지 숫자들로 인해 미국의 경기 침체 진입 확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물가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파 연준의 행보에도 또 한 번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3월 FOMC 회의까지 며칠이 남지 않았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고민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2%로 하향 조정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50억 달러 이상이 이쪽으로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중소은행에서 대형은행으로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엔 영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트 영국 재무장관, 영국이 경기 침체를 겪지 않을 것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표했는데 영국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SVB 사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관련해 세계 각국 상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지 시간 15일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의회에서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빌어 영국이 올해 예상과는 달리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물가 상승률도 연말쯤에는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트 장관은 예산책임청 전망을 인용해 올해 영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1.4%보다 훨씬 개선된 마이너스 0.2%일 것이고 영국의 물가 상승률 역시 작년 4분기에 연 10.7%에서 올해 말에는 연 2.9%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예산안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면 영국 정부는 노동 인력을 늘리기 위해 젊은 부모들을 위한 무상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직들의 조기 은퇴를 막기 위해 연금 적립액에 대한 추가 세금을 없애고 면세 기준을 올립니다. 또 에너지 비용 지원도 연장해서 평균 가계 연 에너지 요금 상한을 2,500파운드로 유지하고요. 법인세율은 예정대로 19%에서 25%로 인상합니다. 국방비 지출도 5년간 11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는 약 17조 5천억 원가량 확대해서 2025년까지 GDP의 2.25%로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또 현지 시간 기준 오는 16일에 발표되는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여부를 두고 SVB 사태로 인해 당초 관측됐던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됐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빅스텝 전망이 약화됨에 따라 오늘장 유로화는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했던 무디스가 오늘은 중국 인민은행에 대한 전망을 그대로 부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진행이 더디다는 이유인데요. 인민은행의 운영 환경과 자산 건전성 그리고 수익성 악화에다가 최근 중국이 발표한 경제성장 전망 하향 조정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또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이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몇 년간 기업과 개인의 대차 대조표가 손상돼 복구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말한 점도 탐탁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일본은행의 정책이사를 지낸 키우치 타카이데 현 노무라증권 전문가는 일본도 SVB 사태의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향후 1년간 일본은행의 비둘기파적인 기조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고요. 골드만삭스 또한 이번 SVB 사태와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 사건을 방증으로 들며 미국의 2023년 국내 총생산 GDP 전망치를 0.3% 낮춘 1.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각국의 경제 상황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CNBC의 헤드라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러시아 2월 석유 수출액이 전년 대비 42%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블랙록의 CIO는 이번 금융권 위기 규모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라고 경고했고 월가의 강세론자로 알려진 인물이죠. 톰리 펀드스트랩 창업자는 SVB 파산 사태로 신용경색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엔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러시아 2월 석유 수출액 전년 대비 42%나 감소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러시아의 지난달 석유 수출액이 1년 사이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발간한 월간 석유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2월에 석유 수출로 약 116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5조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작년 2월 석유 수출로 올린 매출이었던 200억 달러에 비하면 약 42% 정도 급감했고요. 지난달 1월 수치인 143억 달러와 비교해서도 18%나 줄어든 금액입니다. IEA는 러시아의 지난달 석유 생산량이 전쟁 이전 수준에 근접했지만 수출은 하루 50만 배럴 이상 줄어 750만 배럴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이 76만 배럴이나 감소해 58만 배럴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IEA는 또 러시아가 지난해에는 유럽연합이나 북미 등에 수출하던 물량을 이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으로 돌리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와 인도는 지난달 러시아 원유 수출의 7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IEA는 유럽연합의 유가 상한제 시행을 하나의 효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제재 여파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러시아의 수익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도 직접 올해 자국의 석유 생산량이 전년보다 약간 줄어들 것 같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관련해 오늘 유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SVB 사태와 크레디트 스위스 사건의 여파로 장중한때 6%까지 내려가던 유가, 현재는 낙폭을 약간 줄여 4%대 하방 압력 받고 있는데요. 2021년 12월 이후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금도 매파 연준에 대한 우려가 빠지면서 6주 만에 최고치 자리를 다시 경신했고요. 암호화폐는 크레디트 스위스 상황을 주시하며 현재 크게 빠지고는 있지만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50% 넘게 뛰었다는 CNBC의 보도가 있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까지 점검해봤고요. 끝으로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비행 제한 구역을 무시했다며 양국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채권 거물 L.에리어는 연준이 긴축 속도 조절에 실패했다면서 신뢰성이 상당히 훼손됐다라고 밝혔고 무디스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은행 시스템을 점검한 뒤에 다시 긴축에 나서도 늦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과 러시아 이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데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는지 밝혀주시죠. 흑해 상공에서 미국의 드론과 러시아의 전투기가 충돌해 양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관련해 양국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를 한 건 이번이 세 번째고요. 마지막 통화는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양국의 대치 상황을 더 치닫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를 겨냥해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은 어디든 비행하고 작전을 수행할 것이니 실수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고요. 러시아 역시 러시아가 흑해상에 설정한 비행 제한 구역을 미국이 무시한 거라며 더는 영해 침범을 불허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만 일말의 여지는 있는 듯 보입니다. 러시아 측은 미국과의 관계가 아마도 최악의 상태에 다다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는 말했지만 그러면서도 건설적인 대화를 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고요. 미국 측도 러시아의 행위를 규탄하면서도 러시아가 고의로 이런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번 사건이 전쟁에 더해 미뤄간 충돌로 확대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는 희망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추락한 드론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고 회수가 결국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소식 통한 CNN에게 미국의 드론이 러시아 전투기와 부딪힌 이후 흑해로 떨어지기 전에 러시아가 이를 회수해 기밀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원격으로 소프트웨어를 삭제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SVB 사태가 채 해결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크레디트 사태가 떠졌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글로벌 자금줄이 계속해서 마르고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증시가 점점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후에 한상춘의 지금 세계에서 해당 내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전해드렸습니다.